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10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8월 15일 휴장이었죠. 미국 시장은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린 부분인데 우리 시장은 온몸으로 하락만 맞이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민스키 모멘트라는 이야기를 듣죠. 지금 화면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누적된 부채가 임계점을 지나면서 자산가치 붕괴와 경제 위기를 일컫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과도한 부채 확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호황이 끝나면 이 은행에 빚을 낸 채무자들이 부채 상환 능력이 나빠지고 결국 채무자는 건전한 자산까지 팔아서 빚을 갚으면서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고 금융위기까지 초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하이먼 민스키가 주창한 경제 이론인데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재조명된 이야기입니다. 자,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8월 10일부터 중국의 부동산 업체, 특히 이 컨트리 가든, 비구이 위안의 이야기가 시장을 도배하고 있는 중이죠. 지난주 목요일 저녁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80년대 일본이 거품 붕괴, 그러면서 자산 가격이 하락한 그때와 닮은 꼴이다라는 이야기의 뉴스가 나오고 있고, 사실 중국 시장에서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의 25%가 부동산 시장이거든요. 우리나라나 일본은 20% 정도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중국 헝다에 이어서, 헝다가 사실 2021년 위기가 나왔을 때 2조 위안, 약 368조의 빚이 있었죠. 비구이 위안은 약 263조, 우리나라 예산이 638조니까 이 두 기업의 부채가 우리나라 전체 예산과 맞먹는 그런 흐름의 이야기입니다. 참 중국 시장 급이 틀리죠. 그러면서 아시아판 리먼 위기가 다시 오는 거 아니냐. 그죠? 중국의 주택가격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금융권으로 번질 위험, 대형 부동산 신탁 업체인 중농 역시 64조 원의 이자를 미지급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부동산 기업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대출을 해준 이런 중국 신탁 회사라든지 그것이 또 은행권으로 번지느냐 이런 부담 부분. 그래서 중국이 단기 정책금리를 인하하면서 111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데 얼마나 완화될 수 있는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 그죠? 거기에 더 상세한 중국과 관련된 부분은 잠시 후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설명을 드리면서 8월 8일 중국의 7월 수출이 3년 5개월 만에 최저, 그죠? 그래서 수출과 수입이 급락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우리가 휴장이었던 상황 속에서 중국의 7월 소비와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됐죠. 전년 동기 대비 소매 판매 부분은 예상을 4.5% 증가로 예상을 했는데 2.5%가 나왔습니다. 왜 소매 판매가 중요하냐면 소매 판매는 이 백화점, 편의점 등 다양한 유형의 소매점 판매 변화인데 이게 내수 경기를 가늠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내려왔고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고 또 산업 생산 역시 그죠? 4.4%를 예상을 했는데 3.7%로 안 좋게 나오는 흐름을 보여줬고 거기에 중국의 이 장기 침체 가능성을 알리는 CPI와 PPI,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도
7월에 마이너스 0.3%, 생산자 물가지수가 마이너스 4.4%, 그죠? 10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 더디게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사실 6월 달에 21.3%, 이건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 발표를 중단해 버렸습니다. 대졸 졸업자가 7, 8월 달에 사상 최대인 1,158만 명이 나오게 되는데 당연히 중국에서 공급망을 서방 국가에서 빼고 있으니 청년 실업률은 21.3%에서 더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숨기는 자가 그죠? 안 좋은 자, 죄 짓는 자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발표 중단을 했다는 건 그만큼 실업률이 높아졌다는 거죠. 사실 7월 달에 베이징 교수팀이 지난 3월 기준 실제 실업률은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것보다 더 높은 46.5%, 약 1,600만 명이 청년 실업자다라는 이야기도 했을 정도로 중국이 사면 초가에 몰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초반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동산 그룹의 위기, 헝다에 이어서 컨트리 가든의 위기가 그지? 일파만파 진행되면서 리만 브라더스의 금융위기가처럼 진행되려면 그때 상황을 한번 봐야 되잖아요. 헝다그룹이 2021년 9월, 10월 달 요때입니다. 디폴트 뉴스가 나오면서 크게 중국 시장이 밀린 모습은 아니에요. 이번에 또 이 8월 10일부터 컨트리 가든 비구이 위안의 뉴스가 나온 상황. 사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이 헝다그룹은 그죠? 헝다그룹은 시진핑 정치적 정적 부분을 후원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디폴트를 밟는 수순으로 가는 상황이었다면 이번 컨트리 가든은 질서 있는 정리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주가 어제 오늘 중국 시장이 약세를 보이긴 했어도 그죠?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죠. 자, 그러면 금융위기 쪽으로 가려면 중국의 은행주들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그죠? 그런데 건설은행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크게 밀린 모습은 아닙니다. 이 헝다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컨트리 가든 때도 이렇다면 그죠? 너무 중국발 위기, 리만 브라더스 사태다 어떠다 하는 부분은 크게 우려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다만 그때와 다소 틀린 것은 그죠? 2021년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에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공급망 이 리쇼링이나 이런 부분이 적었다면 지금은 그런 부분이 커지잖아요. 사실 아주 쉽게 중국 부분은 공산당 부분이니까 그죠? 정책적 흐름 부분 이 부분을 시진핑이 어떻게 갖고 가냐에 따라서 이 시장 중국의 충격이 커질 거냐 작아질 거냐 하는 부분에 놓여 있는 거죠. 사실 마음만 바꾼다면 시진핑이 방첩법이니 그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가의 부분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게끔 안 하는 정책 이런 부분들을 쓰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중국에서 외국인 자금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런 부분을 선회하지 않는다면 그죠? 질질 시장이 안 좋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자,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 강등한 게 8월 1일입니다. 그 이후 8월 8일 날 무디스가 미국 중소은행의 신용등급을 하향했죠. 그리고 다시 피치가 미국 은행의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국가 신용등급을 국가 부채가 크다라고 해서 강등을 했으니 당연한 수순으로 은행 섹터 부분의 강등 경고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어제 미국 시장이 하락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신용등급 강등 경고의 여파보다는 중국의 지표 부진, 경제 불안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하락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미국의 소매 판매 부분은 양호하게 나왔고 연착륙을 기대할 만큼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고 올해 1월 이후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7월 달에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가 1.9% 증가하고 외식업이 증가하는 모습, 그러면서 소매 판매 증가율이 양호했었죠. 그런데 하나 살펴보게 되면 미국 품목별 소매 판매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난 쪽도 있죠. 가구 마이너스 1.8%, 전자제품 마이너스 1.3%, 그리고 차하고 부품 마이너스 0.3%. 이쪽 부분은 뭐예요? 소매 판매에서 조금 감소한 부분. 그러니까 그것도 섹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대출별 연체율 30일 이상을 보게 되면 자동차나 모기지 대출, 학자금, 학자금 대출은 그나마 그거한데, 그죠? 자동차 대출과 이 신용카드 대출, 그리고 모기지 대출 부분의 연체율은 좀 증가하는 흐름.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소매 판매가 좋아서, 그죠? 국채 금리가 상승한 부분. 그러면서 이 긴축에 또다시 9월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 하는 부담, 이런 부분이 놓여져 있는데 일시적인 아마존 행사, 그리고 그 속에서 미국 대출별 연체율 흐름을 보게 되면 8월은 기저효과 때문에 소매 판매가 다소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이면 9월 금리 인상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8월 18일부터 한미일 정상회담이죠. 현지 시간인 8월 18일 한미일 공동 비전과 관련된 내용, 북핵과 관련된 내용,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할 텐데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중국과의 관계 개선 부분이 어느 정도로 이어질 것이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에서 월요일과 화요일 부분에 가장 주 섹터 부분에 있어서 강세 흐름을 보였었던 부분이 엔비디아였죠. 사실 2023년 가장 주가 수익률이 높은 부분은 미국에서는 AI, 엔비디아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엔비디아가의 시총 부분이 1조 달러가 넘었고 나머지 반도체 기업의 브로드컴이나 AMD, 인텔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23일입니다. 그죠? 실적 무진장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미국의 새로운 반도체 매출 점유율 1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인텔 대비 엔비디아의 매출 부분으로 보게 되면 2024년, 2025년 정도 가면 이제 인텔을 앞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미국 8개 반도체 기업 중 매출액 중에 엔비디아의 비중도 20%가 넘어가는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그만큼 AI와 관련된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다. 다만 PER이 200배가 넘습니다. 그죠? 그 PER이 200배가 넘는 부분이 내려오려면 결국 2, 4분기 실적이 월등히 좋은 흐름을 지속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오늘 양시장 다 하락했지만 그죠? 이 엔비디아와 연관된 후공정 업체들, 한미반도체를 비롯해서 일부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 흐름이 나타나는 거죠. 자, 사실 지난 8월 10일 그죠? 돌직구 타임 끝난 이후에 저녁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단체 관광객 6년 만에 재개됐다. 그러면서 사실 관련 화장품이나 관련주들이 급하게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다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죠. 자, 중국 소비 관련주의 실적 전망이 중국 시장의 내수 부분도 안 좋고 그리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상황,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놓여져 있는데 옛날처럼 2020년 이전처럼 코로나 이전처럼 대한민국에 관광이 와서 돈을 흥청망청 쇼핑을 하는 쪽으로 바라볼 것이냐. 그죠? 그때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다라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중국하고 중국하고의 관계나 또 그 속에서 중국의 이 기술 수준, 화장품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화장품 쪽 라인 부분으로 보게 되면 뭐 기술 수준도 많이 올라오면서 중국의 로컬 기업의 이 품질도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특수 부분은 다소 너무 큰 기대를 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고, 그 속에서 이런 단체 관광이 아니어도 실적 흐름을 양호하게 보였었던 그런 sek터와 종목 부분을 공략에 포커스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기금도 역시 이 IT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이쪽은 매도하고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의 모습을 보면 아모레퍼시픽이나 호텔 신라 이런 화장품 쪽을 좀 사긴 했어요. 그죠? 그런데 저는 면세점 쪽인 호텔 신라 단체 관광객을 허용하기 이전에도 실적의 우상향을 보인 호텔 신라 정도가 매매에 포커스를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했죠, 중국에서. 그리고 저렴이 버전, 그죠? 이 LFP 배터리를 장착을 해서 주행거리가 좀 짧은 그런 저렴이 버전을 출시한다라고 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테슬라가 이런 이 수익률, 마진을 줄여가면서까지 이렇게 시장, 마켓을 확대하려고 하는 정책은 단기적으로 테슬라의 주가를 약하게 하는 요인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바람직한 전략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지금 영업이익률이 9%대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 이 내연기관차 중심이었었던 기존의 자동차 기업들의 이 전기차 영업이익률은 택도 안 되거든요. 그죠?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마켓을 확대해놔야 나중에, 그지? 자율주행과 연관된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를 통한 시장 저변에 있어서의 장악력을 늘리려고 하는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인하 정책을 나쁘다라고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 자, 리튬 가격. 사실 제가 7월 26일 날 여러분들께 2차 전지 단기 고점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에코프로 126만 5천 원에 우리 회원님들 다 전량 이실현하고 포스코 피처엠도 다 이실현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하다가 305 위안에서 그죠? 지금은 계속 내려오고 있죠. 7월 12일부터 내려오는 상황, 지금 247호 위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건 수산화 리튬 가격 흐름입니다. 탄산 리튬도 요거보다는 폭이 반 정도 되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7월 26일 2차 전지, 그죠? 제가 마디와 관련된 흐름을 보여줬죠. 아무리 좋은 섹터, 좋은 종목입니다. 포스코 피처엠, 에코프로. 그러나 시장에 있어서 조정 없이 가는 섹터와 종목은 없다. 마디가 완성돼서 포스코 피처엠 기준 69만 4천 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41만 원대까지 내려왔죠. 이건 12시 차트 모습인데 하여튼 61일 평선을 하회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에코프로나 2차 전지와 관련돼서 기관들이 매번 고평가다라고 하면서 반대로 열심히 기관들이 실적이 안 좋아도, 그죠? 이후에 좋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공통적으로 증권사들이 추천했었던 종목이 첨보죠. 그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든 포스코 피처엠은 올라가거나 조정을 보이고 있죠. 그죠? 첨보 같은 경우에는 이 광물과 2차 전지, 양극재 쪽이 올라갈 때 잠깐 반등하다가 오늘 18%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굳이 이 두 종목을 비교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냐면, 그죠? 상승할 때 상승 주도 흐름의 종목 부분을 매매하셔야지. 어느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이 상승하는 그룹 부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매매를 하셔야지, 대장이 간다고 저 주변주를 매매하면 올라갈 땐 상승폭이 적고 떨어질 땐 더 세게 떨어진다는 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그 근간은 실적 베이스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호황인 미국 제조업 건설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도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런 가운데에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그러면서 전력 시장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사실 발전 부분은 그죠? 오랜 기간 동안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치우쳐졌기 때문에 그죠? 요 매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단방향 전력 공급을 이 분산 전원으로 가고, 또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전체적인 전력 매니지먼트나 그리고 전력망 송배전 관리 기술, 이런 쪽 라인 부분, 송배전 쪽은 지금 중국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을 할 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에너지 디지털화에 따른 분야별 변화 부분, 이것도 자세히 설명하면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여튼 전체적인 방향 흐름은, 포커스는 중국 시장보다, 중국 시장이 아니어도 미국 시장의 제조업 지표가 안 좋아도 그죠? 송배전망 흐름, 발전기 변압기 쪽은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흐름 부분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장은, 이거는 하나 우리 기업들, 중소기업, 스타트 기업들을 위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타트업 주기는 갈라파고스 규제, 이 주요 사례를 보게 되면 하나를 이야기하면, 폐기물 관리법에 헌옷을, 고철, 쓰레기 등과 같은 폐기물 법안으로 규제해서 리셀 기반의 친환경 사업을 제한하는 이런 규제, 이런 거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의 이 유니콘 기업의 추이가 저 바닥입니다. 이거 올릴 수 있는 규제 완화도 필요로 하다. 자, 전체적으로 자세한 내용 부분은 사실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잠시 후 6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죠? M10 밴드 홈페이지 화면에 들어오셔서 이 김기수를 클릭하시면서 중국발 악재 속에서 시장의 틈새 전략과 관련된 내용, 요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섹터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